한 주간의 HR 관련 소식을 전달해드리는 주간 인사 노무 뉴스입니다. 뉴스의 자세한 소식은 영상 아래 HR 아카데미 홈페이지 링크에서 첨부 파일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8월 넷째 주 주간 인사 노무 뉴스 첫 번째 소식입니다. 글로벌 경기 침체로 인해 스타트업계 빙하기가 시작된 가운데 개발자 채용 시장에서도 대기업 유턴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IT 업계 관계자는 지금은 개발자들이 초기 스타트업에서 대박을 노리기에는 너무 위험한 시기라면서 안정성과 새로운 도전 모두를 챙길 수 있는 대기업이 새로운 선택지로 떠오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개발자 채용 플랫폼 그랩과 회사 규모별 개발자 채용 공고 분석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스타트업 개발자 채용 공고는 전년 대비 26.4% 늘어나는 데 그친 반면 대기업 개발자 채용 공고는 438%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헤드헌팅 업계 관계자는 요새 자금난에 시달리는 스타트업들에서 팀 단위로 이직을 시도하는 개발자가 많다며 그동안 개발자를 잘 뽑지 못하던 대기업에서 이들을 적극 수용하는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대기업들이 사내 벤처기업을 적극 육성하는 것도 개발자 유턴과 관련이 깊습니다. 현재 대기업들은 사내 벤처 형식으로 메타버스, 블록체인, 모빌리티 등 다양한 신사업에 적극 진출하고 있습니다. 최근 블록체인과 메타버스 신사업을 시작한 효성그룹 관계자는 스타트업 출신 개발자 지원이 작년보다 1.5배 증가했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스타트업들은 월 수천만 원에서 수억 원에 달하는 임차료를 견디지 못하고 강남 테헤란로에서 빠지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실제로 OTT 스타트업 왓챠는 최근 강남역 본사를 다른 곳으로 옮기고 사무실 규모를 줄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벤처 캐피탈 관계자는 이익을 못 내는 스타트업이 줄일 수 있는 건 결국 임차료와 인건비라며 사람뿐 아니라 코로나 이후 테헤란으로 몰려왔던 스타트업들도 불경기로 인해 썰물처럼 빠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전했습니다. 두 번째 소식입니다. 노동부가 특별 연장근로 제도의 적용 대상을 반도체 연구개발 분야 전반으로 확대하기로 하자 노동계가 주 52시간 상한제 무력화를 우려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21일 산업통상자원부가 현재 반도체 소재 부품 장비 연구개발에 한정된 특별 연장 근로 적용 사유를 반도체 연구개발 전반으로 확대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이에 대해 기업이 특별 연장 근로를 사용할 수 있는 사유를 구체적으로 정한 특별 연장 근로 업무 처리 지침 개정 작업에 착수했습니다. 특별 연장 근로 제도는 특별한 사정이 생겼을 때 기업이 한시적으로 한 주간, 최대 노동시간을 52시간에서 64시간으로 늘릴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제도입니다. 이 가운데 연구개발 목적의 특별 연장 근로는 반도체 3대 소재와 대통령 직속 소부장경쟁력위원회가 승인하는 특정 연구개발 사업을 하는 경우에 한해서만 허용해왔습니다. 노동부는 여기에 한 가지 항목을 더해 반도체 연구개발 분야 가운데 산업통상자원부가 확인서를 발급하는 경우도 신설할 예정입니다. 노동계는 예외적으로만 사용돼야 할 특별 연장 근로 사유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는데 우려를 표하고 있습니다. 특별 연장 근로 사유는 당초 재난 발생과 이를 수습하기 위한 경우로 엄격히 제한돼 있었으나 적용 범위를 확대해달라는 경영계 요구에 따라 2020년 노동부가 근로기준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2개 사유를 추가했습니다. 특별 연장 근로 사유가 확대된 이후 특별 연장 근로 인가 건수는 2019년 908건에서 지난해 6,477건으로 7배 이상 늘었습니다. 이에 대해 노동부 관계자는 연구개발로 특별 연장 근로를 신청한 경우가 2020년 5건, 2021년 14건에 불과했다며 제도 남용의 소지가 적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제도 활용 범위가 늘면 그만큼 기업들의 수요도 늘어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전국민주노동조합 총연맹 정책국장은 지난 2019년 반도체 소재 부품, 장비를 특별 연장 근로 사유로 넣겠다고 했을 때도 저것을 계기로 제도 범위를 확장하는 것 아닌가 생각했는데 우려가 사실이 됐다며 웬만한 업종에 연구개발 분야가 다 있는데 이런 식으로 사유를 계속 확대하면 사실상 주 52시간 노동시간 상한이 무력화될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또 특별 연장 근로 활용 사유를 시행규칙과 지침이 아닌 법에 명시하고 엄격히 규제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세 번째 소식입니다. 고용노동부는 임금 결정 현황 조사 잠정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이번 조사는 노사의 임금 결정에 따른 관련 결정 현황을 조사하여 임금 정책 수립에 활용하고 노사 간 임금 결정에 필요한 정보를 적시에 제공하고자 시행한 것입니다. 조사에 따르면
협약임금 인상 결정에 가장 영향을 준 요인은 기업 실적 및 성과, 최저임금 인상률, 동종업계 임금 수준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기업 실적 및 성과를 1순위로 응답한 사업체는 작년에 비해 3.6%포인트 떨어졌고 최저임금 인상률은 작년에 비해 5.7%포인트 상승했습니다. 협약임금 인상률은 임금 총액 기준 100인 이상 300인 미만 사업체 5.1%, 300인 이상 사업체 5.4%, 1000인 이상 사업체 5.6%로 나타났습니다. 규모에 관계없이 임금 인상의 주요 요인으로 기업 실적 및 성과, 최저임금 인상률 순으로 꼽혔습니다. 업종별로 보면 정보통신업의 임금 인상률이 가장 높았으며 건설업, 제조업, 도매 및 소매업이 뒤를 이었습니다. 정보통신업의 경우 기업 실적 및 성과, 인력 확보 및 유지가 임금 결정의 주요 요인인 것으로 나타나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서비스 산업의 호황 및 우수 인력 확보 경쟁이 업계의 임금 인상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외에도 협약임금 인상률이 높은 건설업, 제조업, 도매 및 소매업에서 임금 결정 영향 요인으로 모두 기업 실적 및 성과를 1순위로 응답해 호실적으로 임금 인상 여력이 있던 기업들을 중심으로 인상률이 높았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번째 소식입니다. 코오롱제약이 매출 저조를 이유로 영업사원을 직권 면직했습니다. A씨는 2007년 경력사원으로 입사해 15년째 근무하다가 지난달 13일 영업실적이 좋지 않다는 이유로 14일 대기발령 예정 소식을 들었습니다. A씨가 대기발령을 받은 지 약 일주일 만인 22일 회사는 인사위원회를 열어 A씨를 직권 면직 처분했습니다. A씨는 징계위원회 징계 결정에 이의가 있을 경우 이의 제기가 가능하다는 코오롱제약 노사 단체 협약 24조에 따라 재심을 요구했으나 사측은 재심 대상이 아니라며 거부했습니다. 지난해 2월 해고무 효확인 소송에서 대법원이 저성과에 따른 일반 해고가 가능하다고 판결한 판례가 있습니다. 당시 대법원은 해고의 사유가 된 성과 평가가 공정하고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이뤄지고 회사가 저성과자의 업무 수행 능력 개선 기회를 부여했는데도 향후 개선될 가능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 해고가 가능하다고 보았습니다. 코오롱제약도 노동자 매출액을 기준으로 성과를 평가하고 저성과자를 대상으로 지난해 10월부터 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진행했습니다. 하지만 A씨의 경우 지난해 10월 직무 역량 강화 대상자로 선정되어 9차례 걸쳐 역량 강화 프로그램이란 명목으로 부서장과 면담했지만 업무 개선을 위한 교육은 받지 않았습니다. 민주제약노조 정책실장은 판례는 교육 프로그램을 1년 이상 수료시킨 뒤에도 직무에 적응하지 못해 통상해고를 시킨 것이라며 A씨의 경우 단순히 사업부장과 면담을 했을 뿐 회사가 A씨의 직무 능력을 끌어올리기 위한 노력은 하지 않았다고 꼬집었습니다. 또 지부는 회사는 지난해 말 직무 역량 강화 대상자 선정 기준을 일방적으로 변경해 정량적인 매출액만 기준으로 해당 조합원을 저성과자로 지정하고 면담을 실시했다며 저성과자 선정 기준 변경은 노조는 물론 노사협의회, 직원 간에 널리 인식되도록 고지된 바도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회사가 저성과자를 선정해 해고한 것은 노조 활동을 위축시키기 위한 것이라는 의혹도 나오고 있습니다. 코오롱제약 노사는 지난해 5월부터 11차례에 걸쳐 단체 협약 체결을 위한 교섭을 진행했지만 의견을 좁히지 못했고 지방노동위원회는 올해 7월 18일 조정 중지 결정을 내렸으며 지부는 파업을 준비 중입니다. 노조는 회사의 저성과자로 찍혀 성과 개발 계획서를 제출하고 면담을 진행한 조합원이 7, 8명 정도 된다며 노조가 쟁의하려고 하니 조합 자체를 흔드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에 대해 지부는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제기할 계획입니다. 다섯 번째 소식입니다. 직장이 폐업했거나 정년이 지난 이후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한 경우 구제 대상이 될 수 없다는 대법원의 첫 판단이 나왔습니다. 3일 대법원에 따르면 군부대 미용사로 일했던 A씨가 중앙노동위원장을 상대로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기각한 재심 판정을 취소하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A씨는 2014년부터 한 육군 사단장과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부대 내에서 간부 이발소를 운영했습니다. 하지만 2018년 5월 사단 측이 수익성 악화를 이유로 이발소를 폐쇄했고 A씨도 해고됐습니다. 이에 A씨는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냈으나 각하됐고 이어 중앙노동위원회에서 재심 신청도 기각되자 이듬해 소송을 냈습니다. 1심 재판부는 간부 이발소가 이미 폐쇄되어 부당해고 구제 명령이 내려지더라도 A씨가 얻을 이익이 없다며 소를 각하한 반면
2심 재판부는 A씨에게 받지 못한 임금이 있는 점 등을 들어 구제의 이익이 있다며 A씨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하기 전 근로자의 지위가 소멸한 경우 구제 명령을 받을 이익도 소멸하는 것으로 봐야 한다며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하기 전 이미 직장 폐업 등으로 근로계약 관계를 회복할 수 없게 된 경우 구제 명령에 이익이 없다는 판단을 내린 것입니다. 6번째 소식입니다. 중소기업 및 벤처기업들 사이에서 스마트 오피스 제도를 받아들이는 곳들이 늘고 있습니다. 7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여행여가 플랫폼 여기어때는 최근 삼성동 사옥을 스마트 오피스로 전면 개편했습니다. 업무 공간에 물리적 제약을 두지 말고 성과에만 집중하자는 취지로 재택근무를 기본으로 하고 기존과 달리 직원들이 출근할 때마다 자리를 하루 단위로 배정하는 방식으로 운영합니다. 이에 사무실 출근 인원이 상대적으로 줄어든 상황에서 스마트 오피스를 도입해 공간의 효율성을 높이는 한편 업무 형식에는 자율성을 최대한 부여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여기어때 관계자는 회사 내부적으로 근무 방식을 유연하게 운영하면서 자율성과 책임감을 독려하는 문화를 구축하려는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며 스마트 오피스 도입은 그런 프로젝트 중 하나며 직원들의 다양한 의사를 고려해 최대한 다양한 근무 방식을 적용해보자는 생각이라고 말했습니다. 채용 중개업체 잡코리아도 지난해 강남역 더에셋 빌딩에 정보기술 인력을 위한 스마트 오피스를 마련했으며 최근 경영관리 플랫폼 사업본부 등이 위치한 본사까지 스마트워크 체제를 도입했습니다. 잡코리아도 자율좌석제를 통해 직원이 원하는 곳에서 일할 수 있도록 했으며 채용 중개기업인 인크루트도 자유로운 근무 환경 조성을 위해 스마트워크제를 도입했습니다. 이와 같이 스마트 오피스 방식이 늘어나는 것은 기업들이 사내 문화를 유연하게 만들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풀이됩니다. 최대한 일하는 방식에 제한을 두지 않는 대신 성과 도출에 무게 중심을 두는 것입니다. 또한 기업들이 근무 장소 제약을 없애면서 인재 확보에서도 적지 않은 도움을 주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7번째 소식입니다. 11일 인크루트가 올 하반기 채용 동향을 발표했습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올 하반기 채용을 계획하는 기업들은 지난해보다 늘어날 전망입니다. 하지만 채용을 진행하더라도 그 규모는 감소할 것으로 보입니다. 국내 대기업의 경우 80.4%가 올해 하반기 채용 계획을 확정 지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지난해 같은 조사 대비 약 8%포인트 높은 수치입니다. 이에 반해 중견기업 중 채용 계획에 대해 갈피를 못 잡은 곳은 26.2%로 작년보다 2배가량 많았습니다. 경기 침체 우려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해석됩니다. 하반기 채용 계획을 밝힌 기업 중 404곳을 추려 기업 규모별로 나눠본 결과 대기업의 채용 규모 계획은 한 자릿수가 38.5%, 두 자릿수가 59%, 세 자릿수가 2.5%로 나타났습니다. 전년 대비한 자릿수 채용은 13.1%포인트 늘었고 세 자릿수 채용은 급감했습니다. 중견기업의 채용 규모 계획은 한 자릿수가 56%, 두 자릿수가 44%였으며 세 자릿수 채용을 계획한 곳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중소기업은 한 자릿수 채용이 대다수였습니다. 채용 방식은 수시 채용 69.1%, 정기공채 12.1% 등으로 조사됐습니다. 대기업은 정기공채 20.5%, 수시 채용 59%, 채용 연계형 인턴 20.5% 등으로 나타났습니다. 중견기업도 18%가 정기공채를 시행하고 66%는 수시 채용을 택했습니다. 인크루트 관계자는 최근 경력직 선호 현상과 함께 정기공채에서 수시 채용으로 전환하는 기업이 늘어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주 주간 인사 노무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주도 유익한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